위원회를 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상고 기한인 내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전 기자 등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상화에 나섭니다. 은행사 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의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김재용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쪽방촌과 텐트촌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한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여야 정치권이 청취한 최대 화두는 난방비 문제였다고 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명절 밥상머리에 오를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는데요. 이건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일 겁니다. 문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듣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책임함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걱정스러운 건 설 연휴를 전후로 지난달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도 전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요. 당초 300원으로 알려진 인상폭이 400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택시 기본요금과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가격, 전기료 추가 인상이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민들의 아우성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맞으면서 명절 때 가족들하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난방비 얘기 하셨어요? 다들 그 얘기죠, 뭐. 네. 그만큼 난방비가 지난달 고지서가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고지서가 지금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난방비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음 달 고지서는 지금 어떡할 건가? 당장부터 걱정이 돼요.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난방비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2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렇죠. 뭐 관리비 포함된 데는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이고. 예. 저는 뭐 아파트에 살진 않습니다만 무서워서 우편함에를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난방비 고지서 본다고 뭐 난방비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회피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다조처럼. 근데 그러고 있는 것인데 네, 오늘은 가봐야죠, 우편함에. 네, 한번 꼭 가보세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지금 이제 지난해 4차례나 지금 난방비가 오른 거잖아요. 특히 가스 요금이 오른 게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가스 요금이 2배 가까이 나왔다 뭐 이런 체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부담이 상당히 커서 명절 이제 밥상에도 주로 이제 가스 요금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 요금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오른 게 반영이 돼서 또 이게 전기 요금 역시도 전열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보일러를 돌려야 될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까지는 포함돼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월 달 분이 나오면 이런 예. 걱정들이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전력거래소를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전력이 93.5기가와트로 예상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내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지난달 14일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 90기가와트를 넘었고 같은 달 22일, 23일에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내일 만약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면은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2번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난방비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한 게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가스 요금 오른 거에 더해서 만약에 전력 사용량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다음 달에는 진짜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지금도 맞았지만 더 큰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전 정권 책임론 이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를 진작 이제 순차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상을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인상을 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논리고요.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이제 썼고 예. 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된 것이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이 전력 생산 단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신재생 에너지 등에 주로 이제 좀 사용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것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역시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설 민심을 직시해야 되고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라.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30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점에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 민주당이 주장한 30조 지원 내용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재정도 있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현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요.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했고 고스란히 서민들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로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추경 말씀도 하셨지만
뭐 올해 예산은 이제 막 집행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또 추경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네. 오늘도 이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론을 하면서 이 난방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좀 대폭 늘려야 되고 그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강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추경 예산 말고도 사실 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 점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또 나온 이 대책, 이 어떤 아이디어가 이 정유사들,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들은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횡재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부라도 부담을 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좀 상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길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연 자리에서 추경은 현재 상황에서 편성이 어렵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라도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난방비랑 전기요금이 오르게 될 경우에 큰 부담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 7130님께서도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서민의 생활이 더 어렵네요.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나왔어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4100님 이번 달 도시가스비 고지서분이 답답합니다. 사용량 대비 한 3배는 더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생 이슈인 만큼 여야가 정쟁 대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런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오늘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1월,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요. 일단 1월 임시국회 회기가 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30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 동안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 다음 달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 진행을 하고 그리고 13일, 14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오후 2시, 추가로 필요하면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국회 선진화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규칙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21년 4월 달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이러한 규칙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이제 방치가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이제 미비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이 소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규칙이 제정되지 못해서 국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상임위 구성할 때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임위에 들어가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하게 국민의 의혹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 제정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첫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방 후속 조치를 좀 강조했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영업사원론을 또 이제 재차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기를 부탁드린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를 하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어떤 투자 협력 맺은 거,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게 역시 규제 완화였는데요. 예.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 어렵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계 최고의 혁신 홈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이제 규제 완화를 또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어떤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이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다라고 아랍에미리트 측에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성과를 강조를 했고요. 특히 원전 협력 사업이 지금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좀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뭔가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원전 중심의 그러한 어떤 전략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뭐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 해명에도 이란 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에 이란의 이제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나세르 카나니 외무부 대변인이 예.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테헤란과 서울에서 진지한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일단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카나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석유 판매 대금이 우리나라에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70억 달러 정도가. 예. 근데 그걸 이제 돌려달라는 건데 돌려줄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돌려주는 게 미국의 제재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외교부에 의해서 이번엔 국방부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이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있는 일인데 네.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크 부대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파병이 되어 있는 아크 부대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외 파병이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안보 환경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네. 지금 아크 부대는 두 나라의 협력, 우호 증진 이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의 효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발언이 되면 네. 아크 부대의 의미가 이제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이란 측에도 그렇고 중동 정세에 있어서는. 아크 부대가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비공개 협약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사실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아크 부대의 성격이 이렇게 달리 비춰지게 되면은 또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니까 결국 국방부가 이런 설명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 파장이 쉽게 좀 진정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치권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원내대책 회의에서 엄청난 순방 성과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집요하게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거로 들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 또는 뭐 이란의 주적 뭐 또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쭉 기사에 쭉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사들의 각각의 다 맥락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서로 적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우리나라의 지도자, 국가 원수이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또 해외에 이제 현지에 가서 예. 특히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미가 이제 이런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옮겨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에 가장 화제가 된 뉴스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용기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여러모로 이제 묘한 뉘앙스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결정한 자신의 결정이 용단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좀 불출마 선언문 한 80% 뒤쯤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뼈 있는 말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의심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네. 이 얘기는 왜 넣었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진짜 엄마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가짜 엄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둘로 나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가짜 엄마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부터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그런 저에게 오늘의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이제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렇게 표출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대목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개입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질서한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언급인 것입니다. 글쎄, 그 자신의 결단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SNS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그 장면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뭐 좋은 의미로 올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언론이나 또 평론가들은 이것도 어떤 불만 표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지금 조성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권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어느 이제 주자에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말이 얘기가 많은데 네. 반응을 보면 대략 그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결정을 두고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20년간의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이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똑같이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좀 아쉬움과 환영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략 이걸로 약간 유불리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가 답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더라면 3분지기 하고 결선 투표 가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표현을 지금 애둘러서 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 부대표 등의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순방 내용을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앞뒤에 전당대회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네.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오늘 27일하고 30일에 또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하고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국 이후에 대통령 부부가 상당히 정치 일선에서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여성 민방위 교육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성 중심 민방위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여성은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통과가 되느냐 이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전당대회에서 20, 3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네. 여러모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얘기도 짧게 좀 하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보수와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되겠다라면서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김재원 전 의원이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특이한 게 이준석 대표 시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 지도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당 화합을 위해서 내가 그때는 많이 참았다. 그런 어려움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명확하게 이제 당 주류의 입장에서 좀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힐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 맡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물러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준석 대표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 다른 그들과는 결이 다르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나는 친윤이다라는 얘기죠, 뭐 이게. 알겠습니다. 친윤과 이제는 법륜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윤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주부터 냉동고 같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가 더 매섭게 찾아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노숙인들이 모여 지내는 용산구 텐트촌 상황은 어떤지, 또 이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같은 추위에 지금 롱패딩을 입고 나가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핫팩이랑 침낭으로 추위를 버틴다? 좀 상상이 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직접 만나보는 텐트촌 주민들은 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상상하시는 그대로가 전부인데요. 예. 침낭 속에 핫팩을 붙이거나 버너로 물을 끓여서 공기를 데우는 정도로 텐트촌 주민들은 겨울을 나고 계십니다. 이런 화재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사실 텐트촌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사실 이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은 그 작년에 강제 철거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역과 외부를 잇는 그 공중 보행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텐트 몇 동이 철거당한 건데요. 그래서 자연히 남은 텐트끼리 더 밀집하게 돼서 화재 같은 위험에 더 노출되게 됐지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추위를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텐트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텐트가 보통 한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크기가 큰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텐트라기보다는 천막촌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텐트만으로는 사실 비바람을 피하기가, 추위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네. 위에 더 천막을 덧대거나 이불을 덧대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텐트촌이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난방기구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핫팩이나 침낭 안에 들어가서 침낭에 의지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가 전기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예. 버너가 좀 유일한 난방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변동이 있기는 한데요. 예. 30명 안팎의 주민들, 20명 안팎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네. 예. 이 텐트촌도 텐트촌이지만 주거 취약계층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올라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한파랑 고물가 때문에 이런 난방비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들일 텐데요. 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로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득 기준에 더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세대 특성을 충족할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 바우처를 관장하는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400억이 삭감이 됐다는 건데요. 예. 따라서 작년에 117만 가구에 지급되던 게 올해는 85만 가구로 줄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가구당 지원 단가가 늘었다라고 해명 자료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이 늘어났다는 지원금이 계산해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만 7,200원이던 게 14만 8,100원으로 1,900원 올랐더라고요. 연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달 평균 1,090원 꼴이면은 이게 부탄가스 하나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예. 이런 더군다나 이런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계량기에 집계된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이라서 뭐 쪽방이나 고시원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계량기를 쓰는 주거 형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앞서 말씀드린 뭐 텐트촌 같은 경우는 네. 더군다나 이런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쪽방촌의 경우에는 한겨울 난방이라고 하는 게 뭐 전기장판이나 아니면은 전열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쪽방마다 아마 사정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쪽방 같은 경우에는 가스보일러가 아니라 저렴한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 패널 난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밤 시간을 빼고는 정말 냉골 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개인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좁은 방에서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도 사용을 꺼려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뭐 관리자라든지 집주인에 의해서 이런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심야 전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한 몇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쪽방촌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전기 사용 그런 전기료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다른 가구랑 다르게 주거비에 얹어서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한다, 선풍기를 한 대 더 쓴다라고 하면은 방세에 이제 2만 원을 더 내서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냉난방을 비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라고 에너지 바우처를 한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매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늘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뭐 전체 평균 금액은 연간 14만 8,100원인데 이게 늘어난 증액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많이 냈더라고요. 증액분이 이제 한 달 평균 1,000원 꼴이라서 사실 이렇게 요즘같이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라서 난방 수요가 필요한 때에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텐트촌 말씀하셨는데요. 텐트촌에서 거주하는 그 분들을 다른 어떤 시설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 마련된 노숙인 지원체계의 시설이라는 거는 응급잠자리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 방에 수십 명이 임시로 거주하는 집단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감염 위험 속의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좀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몇 분은 이미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중인데 참 그런 것이 그런데 대기번호 630번을 받으셨어요. 630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630명이 다 들어가야 이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용산구 내에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셨는데, 용산구 내에 실제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44호,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0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분 말씀으로는 어디 살아생전 들어가겠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사실 농담으로만 들을 수는 없는 씁쓸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좀 줄어든다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 예산 여력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을 과연 수용할 수나 있으려는지 좀 걱정이네요.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폭염 한파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필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인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5조가 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8월에 이제 대통령도 그 신림동 포구 참사 현장을 방문을 하셨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5조 7천억 삭감안이 국회에 정부가 제출을 했어요.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이상 삭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일도 요원을 해진 거고, 예. 새로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것도 어려워진 거고, 또 이런 노후한 임대주택 뭐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또한 함께 다 몽땅 삭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이런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형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런 현재 주거 예산 설계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적정한 에너지 사용 또 적정한 온도를 확보하는 길과는 한참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겨울 한파하고 여름 폭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주거 불평등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자동의 경우에는 선 이주 선순환 방식의 재개발 계획을 한다고 당초 정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선이주 선순환이 이제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동자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는데요. 예. 이제 곧 2월이 오잖아요. 근데 예. 참 이 2월이란 게 동자동 주민분들한테는 참 심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2월 5일이 2년 전에 국토부에서 이 동자동 공공개발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한 날인데, 네. 사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그 당해 2021년도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그 2023년 1월 지금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 예. 라고 계획이 나 있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주민분들은 혹시나 이게 엎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도 참 많이 답답한데, 뭐 국토부의 경우에는 뭐 이런 개발 이윤을 뭐 필두로 한 소유주들의 어떤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 소유주들의 의견서를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식으로만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주민들이 좀 뭔가 이런 답답함을 이해받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냥 희망 고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공공개발의 형태가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 지금 민간개발 형태로 바꾸겠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는데요. 네,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선이주 선순환 개발이라는 것이 그동안 사실 도심 속에서 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 원래 있는 주민들을 사실상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전면 철거해서 완전히 지역이 공동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어떤 과오를 딛고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재정착해서 사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한 발 더 좀 진전한 어떤 개발 계획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선 이주가 앞에 그 선자는 먼저 이주를 해서 임시로 살게 해준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 선자는 착한 선자를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착한 이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오늘도 저녁을 먹으면서 이 뉴스를 보는데 이 종부세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이 종부세 이런 게 참 큰일이지만 이게 정말 이런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 큰일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2020년 기준 지하 옥탑 그리고 비주택을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는 17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4%에 이르는데 그에 비해서 종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가구는 그 절반이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언론이나 이 사회적으로 종부세가 논의되는 무게에 비해서 이런 주거 취약계층의 핵심 주거복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이야기나 비주택에서 겪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한 쟁점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의아함이 남고요. 네. 이런 집 때문에 하는 고민이 참 다양할 건데 그 일부의 목소리에만 우리 사회는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이런 기후위기 속에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급격한 기후변화 탓에 철새가 목격되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철새 얘기를 지금 갖고 오셨어요. 네,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설 연휴 끝났는데 싶으실 우리 텐데요. 겨울 철새 얘기 하니까 그런가? 네, 그러니까 우리 설 때 민족 대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민족 대이동 설과 추석 때 1년에 2번씩 하는데 사실 우리 못지않게 뭐 그 아주 먼 거리를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철새. 있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철새 같았어요. 방금 전에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철새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철새가 여름 철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겨울 철새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뭐 비둘기처럼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건 그냥 텃새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계절, 여름이나 겨울 이런 특정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철새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면 패턴이 있어요. 북반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쪽에서 알을 낳고 막 번식하다가 이제 좀 추워지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흑두루미 같은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는 이런 새들은 이제 뭐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 고 국경지대 아무르강 혹은 우리가 흑룡강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번식하고 새끼 낳고 살다가 11월쯤 돼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혹한 추위를 그 우리나라에서 피했다가 3, 4월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요. 반대로 이제 우리 여름 철새인 제비 같은 경우 우리 왜 강남 갔던 제비가 30날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얘네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30날 그러니까 한 4월 하순쯤에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새끼를 낳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끼를 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쯤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아열대에 사는 애들부터 냉대기후에 사는 그런 새를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고위도에 살다가 저위도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철새 이동 방식이긴 한데요. 또 다른 방식도 있다고 해요. 뭐 내륙에 살다가 같은 위도의 해안가 지역, 그러니까 해안가가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해안가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산의 고지대에 살다가 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것도 철새라고 해요. 네네네 이런 새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남북으로 이동한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흑두루미나 제비처럼 한 철을 오롯이 나는 새들도 있지만 잠깐 거쳐가는 새들도 있어요. 이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아 잠깐 쉬었다가 가는 새? 네. 이런 새를 뭐라고 할까요? 나그네 새? 뭐 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지금 아니요. 퀴즈로 내 보람이 없네요. 네, 이런 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그네 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인 거죠. 도요새, 뭐 제비갈매기 이런 새들이 나그네 새라고 하고 흑산도가 대표적인 그 나그네 새들의 쉼터입니다. 또 이제 길 잃은 새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일반 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용어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새가 아닌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발견이 됐다. 근데 이런 새들은 보통 이제 태풍에 휩쓸렸거나 아니면은 이동하다가 좀 낙오가 돼서 어쩌다가 이제 한두 마리 발견되는 이런 새들을 이제 길 잃은 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길 잃은 새라고 하는 명칭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 저는 그냥 길을 잃어버린 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참 미스터리한 게 철새들이 뭐 엄청나게 이동거리가 길잖아요. 어떻게 매년마다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내비 없으면 한 5km 이상도 사실 못 가겠거든요. 근데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갈까? 이게 사실 뭐 고대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네가 혹시 그냥 종이 계절이 바뀌면 종이 바뀌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최근까지도 그 철새들의 이동 그 원리는 정확히 아직 뭐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네. 뭐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이동하면서 그냥 기억하는 거다. 아니면 태양과 별자리를 보면서 이동한다. 아니면 자기장을 뭐 어떻게 파악을 해서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 자기장을 이용한다. 이게 좀 이제 좀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어떻게 되냐면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뭐냐면요. 우리 식물 보면은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저녁이면 다시 꽃이 지는 나팔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식물은 눈이 없는데 네. 어떻게 얘네가 해가 뜨고 지는 걸 알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식물이 눈이 없지만 그 뭐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식물한테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새의 눈에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새한테서는 이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양자역학, 뭐 양자 얽힘 뭐 이런 복잡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크립토크롬이 빛과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요. 실제로 새가 자기장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 자기장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자기장 그릴 때 지구 이렇게 해놓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선처럼 그리잖아요. 그런 지구도 것처럼 자석이라고 하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기장을 새들은 선처럼 인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요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몸속에 약간 나침반 같은 걸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눈에 사실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론도 있어요. 뭐 뇌에 무슨 자철석인가 뭐가 있어서 네. 얘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감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론 가설 수준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대한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철새들이 한번 날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겨울 철새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한 2,000km 정도 날아서 우리나라에 오고요. 제비는 4,000km 정도를 날아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예. 사실 이것도 대단하긴 한데 아까 예. 나그네새로 제가 도요새 말씀드렸잖아요. 예. 도요새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요. 그 뉴질랜드의 한 동물단체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3월 말쯤에 얘가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해서 무려 9,450km를 쉬지 않고 날아서 7일 만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게요. 그리고서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뭐 서해안, 남해안 이런 데 갯벌에서 조개도 잡아먹고 하면서 좀 체력을 보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6,000km를 날아서 닷새 뒤에 최종 목적지인 알래스카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럼 예. 여기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9월 중순이 되면 이제 더 어마어마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무려 12,200km를 날아서 다시 뉴질랜드로 쭉 태평양을 종단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 잠도 이게 날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네네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새들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하나 지금 놀라운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철새 이동을 한다는 거는 뭔가 생활 환경이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새끼를 낳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생존을 위한 선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후 변화도 이렇게 철새 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남북으로 이제 보통 새들이 이동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동서로 이동한다거나 예. 아니면 오가는 시점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큰밭 종다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예. 얘는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겨울이면 남아시아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는 사실 거의 발견이 된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얘가 부쩍 자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연구진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7마리를 잡아서 여기다 센서를 붙인 다음에 다시 날려보냈어요. 네. 만약에 얘네가 길 잃은 새여서 우연히 발견됐다면 얘네들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7마리 중에 무려 3마리가 다시 이듬해 겨울에 또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새들이 시베리아에서 그 프랑스로 건너온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다시 또 시베리아로 건너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북, 남 이렇게 수직 이동한 게 아니라 수평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방문 시기가 들쭉날쭉해지기도 하는데요. 제비가 뭐 어떨 때는 5, 6월에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막 3월 말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또 여름 철새가 겨울이 돼도 남쪽에 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머문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비 많았었고요. 저 집 처마에도 제비 이렇게 밑에 받침 같은 거 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제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제 제비 특히 서울에서 제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제비 취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비를 인식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제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새 이런 개체수 변화는 이제 뭐 기후 변화 말고도 질병이나 어떤 개발 이런 걸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어떤 동물이든 서식지가 뭐 모든 동물에게 중요하지만 네네. 특히 철새한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철새들이 진짜 그 수천 킬로를 계속 날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을 거의 다 소진을 해서 그렇겠죠.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내려앉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갑자기 뭐 먹이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하면 얘네들은 대체지를 갑자기 찾지 못하면 진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비가 이제 서울에서 찾기 어려워진 것도 서식지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특히나 그냥 서울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자기가 썼던 둥지까지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느라고 건물이 갑자기 그렇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더 이상 제비들한테는 너무나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흑두루미가 좀 이슈가 됐어요. 얘가 이제 겨울 되면 순천만에 한 3-4천 마리가 모이는데 올해는 갑자기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얘가 흑룡강에 살다가 대개는 일본으로 가고 아니면 나머지가 이제 순천만 이렇게 오는데 일본에 이번에 고병환성 AI가 돌면서 이제 거기서 막 먹이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먹이주기 행사나 이런 것 다 중단하고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체지로 이제 순천만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순천시가 원래 2009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봇대 뽑기 이런 거 순천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천 이제 철새들 많이 찾아오라고. 왜냐면은 그 새들이 잘 날아서 왔는데 기껏 왔는데 막 어이없게 막 전봇대나 아니면 하우스에 막 부딪혀서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좀 서식지를 마련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전봇대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전봇대를 다시 한번 2차로 뽑고 또 하우스도 제거하고 좀 이랬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혹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2009년 처음 행사할 때는 되게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그 이후에 순천이 되게 생태도시 이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면서 관광도시, 관광 수익도 많이 늘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순천만에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게 벼를 기르고 수확하지 않아도 평균적인 곡물 수매가보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뭐 철새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종의 이제 철새와 사람의 공존 모델인 건데.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존하는 모델이 그럼 안착이 됐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나그네새가 아까 많이 찾는다고 했던 흑산도 여기도 계속 그쪽에다 공항 짓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주도의 제2공항 역시 철새 도래지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계속 인간을 위한 그 개발 압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기 시작할 때는 철새 이동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를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환경 문제, 특히 철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한두 시간 내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는 내일 저녁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 2에서 7cm고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제주 산지에는 10c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cm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이나 오전까지 충청 남부와 충남 서해안, 남부지방 제주도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낮 기온 모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누그러지겠지만 내일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대구 영하 10도, 서울, 광주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0도, 대전 2도, 광주, 대구 4도, 부산, 울산 6도, 제주 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영하 8.6도, 습도 4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구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왜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콘서트장에 가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고, 관공서에 가면 주눅이 들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곤 하죠. 그럼 도서관은 어떤가요? 숨죽이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야 할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 유정아 작가가 쓴 신문 칼럼을 읽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작가는 대학 졸업 후 여고 도서관 사서로 잠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고등학생들이 도서관에 올까 싶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북적여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책을 목적으로 오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은 매점을 다니듯 들락거리며 335 모여 서가 사이에서 속닥거리거나 실없는 수다를 떨고 가더랍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도서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잠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딴짓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도 몇 번에 한 번씩은 책을 집어들거나 어슬렁거리며 서가를 뒤지더라는 겁니다. 유 작가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도서관의 가치와 효용을 강렬하게 체감한 시간이었다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난 다음 10여 년 전 국립중앙도서관을 자주 들락거리던 시절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가장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입이 닳도록 독서를 강조하며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도서관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태도에 잠시 분개하기도 했죠. 유 작가 칼럼을 계기로 이런저런 생각이 빠졌다가 문득 얼마 전 세종시 전이면 산골에 위치한 마을 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82살인 장인순 관장이 2년 전 어린이날에 문을 연 도서관인데
서가에 꽂힌 도서를 꺼내 읽으며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집에 그냥 가져다 읽었다 반납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그 숨막힐 듯한 큰 도서관의 정적보다 왁작지걸 떠들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더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nly got 12 hours in the late, no time to waste. We'll sneak up to the fire escape and wait for the rain. And most days, dear, you drive me insane playing your games. Why don't we both push past the pain so we can say we failed to meet me in the middle of midnight, me, you, my honor, and the Hollywood sign. Making out a mall and drive, barely made it out alive, crashed my car on the sidewalk. We're selfish, we're melting, we're talking shit just to tell it. We're stupid, we're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Got no plan,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Hold me like it's the very last time, at least for tonight. Pull my hair and kiss my head and we'll get high. Skinny dipping from the Santa Monica Pier. Sign our names into the sand so we remember. We fell to meet me in the middle of midnight, me, you, my honor, and the Hollywood sign. Breaking out a mall and drive, barely made it out alive, crashed my car on the sidewalk. We're selfish, we're melting, we're talking shit just to tell it. We're stupid, we're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Got no plan,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Only got 12 hours in the late, no time to waste. Why don't we both push past the pain so we can say we failed to meet me in the middle of midnight, me, you, my honor, and the Hollywood sign. Making out a mall and drive, barely made it out alive, crashed my car on the sidewalk. We're selfish, we're melting, we're talking shit just to tell it. We're stupid, we're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Got no plan,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Just to feel something. Got no plan, doing anything we can just to feel something. 조슈아 바셋의 Feel Something 들으셨습니다. 김소환이 시간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1228님, 저는 시사회를 듣는 공간에서는 세상이 눈이 조금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나르는 마로님께서 도서관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가서 내내 졸기만 했지만요. 호호 이러면서 웃어주셨는데요. 가서 졸아도 도서관 가서 조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래도 뭔가 책장을 넘기고 오잖아요. 뭔가 그래도 책을 읽었다가는 뿌듯함 갖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는 습관이라는 게 별 게 없는 것 같고요. 손에 계속 책을 들고 있는 게 책 읽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읽게 되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도서관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도서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추웠죠? 아,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네. 예.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공식적으로는 영하 17도 정도까지라 얘기가 됐는데요. 그보다 더 추웠을 것 같은데 체감온도는? 맞아요. 종로구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영하 17.3도였고 네. 동작구는 19.5도. 은평구는 영하 19.9도, 영하 20도라고 봐야죠. 네, 여기까지 내려갔는데요. 서울이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게 어제 오늘 다 포함해도 173일이에요, 지금까지. 네. 근데 다 1980년대 이전 기온이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날이 총 9일로 열흘이 안 되는데 그중에 이틀이 어제하고 오늘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오전 6시께 영하 24.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한 기자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한강가에다가. 네. 컵라면에 물을 부은 다음에 바깥에 내놓으니까 1시간이 지나니까 얼어더라고요. 1시간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1시간도 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물 뿌리면 바지는 10분 만에 얼고 이제 이런 네. 일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일이나 더 좀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설악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강원도 철원이 오늘 영하 28.1도였고요. 예.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43.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한파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랭 질환이나 아니면 계량기 동파와 같은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14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설치된 보일러에 터지면서 막 물이 쏟아지는 곳도 있고 네네. 또 심지어는 제 주변 지인이 아침에 차를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이 추운 날 차를 안 갖고 오면 뭔 날 차를 갖고 와야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그 차 그런 사고 피해들 많을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린 네. 경우가 딱 2번 있었는데 오늘이 그중 하루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한파가 계속되면 차량용 배터리 방전 사고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배터리 교체 문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송아지나 이런 동물들한테 방한복을 입혀줘야 된대요. 예. 너무 추우니까 송아지가 방한복을 입고도 열풍기 옆을 지나지 않고 거기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채소를 파시는 분들은 이게 얼어버리면 상품을 판매를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울산의 상가에서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 얼음으로 뒤덮인 모습이 있었고 부산에는 한파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넘어진 철제 표지판이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의 앞바닥을 얼었더라고요. 부산 앞바다가 얼어요? 네, 제가 20년 정도 부산에 살았는데 예. 앞바다 얼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예. 네, 오늘 부산의 앞바다가 얼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그 삼성역을 지나던 버스가 고장 났어요. 한파에. 멈춰 서는 바람에 그 승객들이 내려서 다시 다른 차를 타고 출근을 했고요. 충북 진천에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노인이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런 날에는 가급적 외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온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진짜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 체온 관리 이런 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이렇게 맹추위가 찾아온 그런 설 기간에도 계속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런 피해도 더 많이 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배달을 주로 이제 해가지고 음식을 요즘 많이 팔잖아요. 네. 비대면의 경우에는. 근데 설 연휴 때 이제 다 집에 계실 테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겠지 해서 남들이 다 쉬는 휴일에 문을 여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배달 대행 업체가 눈만이 내리고 너무 추우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못 연 식당들도 있었고요.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단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기는 한데 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우선 네. 사람도 사람이지만 오토바이든 라이더든 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사고가 날 위험도 높고 그렇죠. 하니까 오히려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 일부 지역에는 24일 전체 휴무를 하고요. 25일까지도 배차 지연 공지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분들은 이 배달 기사를 못 구하시니까 너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도 시동이 안 걸리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휴대전화 배터리도요. 저도 이 바깥에 ENG 가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카메라도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대전화도 배터리 문제 때문에 너무 추위에 오래 있으면 얘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달기사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5괴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오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부스가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있는 경우는 온풍기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부스가 없는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거의 한 9시간, 8시간 정도로 노상 주차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단단하게 하고 나와도 이게 답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걱정이 많고 남대문에서 야외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날씨 이렇게 딱 추우면 매출은 그냥 절반이랍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 설 때 저는 뭐 가족도 그렇지만 시댁이 제주라서 제주를 갔어요. 근데 강풍하고 폭설이 온다 그래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항공기가 하나도 못 떠가지고 오늘 예약하는데 새벽부터 예약 가서 줄 섰는데 저녁에 비행기 편을 구했다 그래요. 그래도 그분은 오늘 나오실 수 있었네요. 이것도 오늘 저녁 비행기편을 겨우 그러니까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줄을 서야지 예약하는 상황이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특히나 이제 여행사, 그러니까 항공사가 좀 대형 항공사의 경우는 여객기를 대체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추가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가 항공의 경우는 그마저 용이치가 않아서 생각보다 발을 동동 구른 연휴에 움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4만 3천 명 정도가 제주를 떠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하늘길이 열려서 530여 편의 항공기가 투입이 됐고요. 제주공항의 이륙과 김포공항 착륙 시간을 이제 조금 연장을 해서 늦게까지 좀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도 좀 열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8개 항로 중에서 그 9척이 정상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10척 중에서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8개 항로 중에서 그 10척이 움직이는데 한 척은 정비 중이어서 못 움직이고요. 8개 항공공에 9척이 정상 운행을 나섰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일부 여객선은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이륙을 해서 광주 가는 비행기표는 못 구하는데 제주에서 이제 목포나 이렇게 가는 여객선은 길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도 시도를 하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 진도라든지 해남으로 가는 배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렇게 용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체기 투입이 어려운 저비용의 그 항공사들의 승객들은 오히려 이제 불편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 이용해서도 거래하시는 분이 있대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항공권 거래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답니다. 내가 웃돈을 받고 대기표를 끊어주겠다. 자신의 탑승권을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탑승권을 판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보내면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대리 예약은 가능한데 항공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를 떠난 승객이 5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내일까지 제주를 출발하는 항공기 좌석은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의 귀경 정체는 모레 오후쯤이나 돼야 풀리지 않을까. 아유, 고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보니까. 9433님께서요. 40년 인생에 대구가 2자리 영하 숫자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럴 겁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걸 처음 보셨다 그러네요. 네. 와, 그만큼 지금 날씨가 춥다는 건데 근데 내일이 더 걱정이에요.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한 10도 정도는 올라가요. 이게 사람 참 마음이 간사한 게 오늘 영하 17도라니까 내일 영하 10도쯤 된다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반도에 찬 공기가 좀 지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서 지금 인천 쪽에는 오늘 늦은 밤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 자정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서울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이 서울 등의 중부지방, 경기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의 경우는 2 내지 7cm, 그리고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의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서울이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출근 시간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사이에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출근길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내내 춥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눈이 내렸다 얼었다 하면 아침 출근길이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눈은 내일 늦은 오후나 이 저녁부터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은 찬 공기가 내려와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눈이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 출근길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다시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 거죠? 네. 지금 우선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눈이 우선 온다고 하니까 오는 거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1시부터 지금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서 강설에 대비할 예정이고요. 제설 2단계 발령은 예상 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 발령하게 되는데 2단계 발령을 하게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좁잖아요. 근데 그거를 30분 더 연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 집중 시간 배차 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 반, 퇴근 시간의 집중 배차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연장이 되고요. 지금 인력 9,405명, 제설 장비 1,390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인가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는데 네. 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교통 대란이 있었죠. 그쵸. 네. 튼튼하게 대비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설제를 뿌린다고 해서 뿌려도 일단 물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날이 추우면 또 얼어요. 낙상사고나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겠어요. 예, 우선은 다니시는 분이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여성분들은 진짜 이런 날 구두 신으면 부츠고 구두 하여튼 힐을 신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에는 가능하면 위험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또 오늘 장갑을 한 켤레 잃어버렸네요. 오다가 까먹고. 네, 버스 안에 놓고 내렸어요. 내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는 게 오늘같이 미끄러운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갑을 갖고 왔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내렸을 때 녹아도요. 제설제를 뿌려가지고 얼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로변은 또 제설차들이 지나가지만 이면도로는 또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에는 제설제 잘 안 뿌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다닐 때 여러 번 넘어질 뻔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내 집 앞은 내가 원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모른 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좀 쓸어주시면 어린이나 노약자나 우리 식구 같은 사람들 좀 덜 위험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네. 아니요. 저도 이제 그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거나 그러면은 눈 올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내다보고 좀 쌓였다 그러면 나가서 녹기 전에 쓸거든요. 빨리 그럼 또 다른 분이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은 내가 좀 눈을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강력한 한파에 난방비 폭탄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앞서 일부에 뉴스야 시간에서도 소식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2배, 3배, 많게는 4배까지도 4배까지 나왔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혹시 가스요금 얼마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 달에? 아니요. 지금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난방비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작년에 가스요금을 4번 올렸어요. 네, 맞아요. 예, 4번 올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4번 올렸을 때 우리가 왜 몰랐냐면 봄, 여름이었거든요. 가을이었고. 그때 체감을 별로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가스를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펼쳐보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지난달에 상당수 가구의 난방비 고지서에 도시가스 요금이 38.4%. 이게 말이 40%잖아요. 게다가 37.8% 올린 가스요금과 열요금이 반영이 돼서 아마 평년보다 2배 정도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1월 달에 받는 고지서는 12월인데 12월이 지금만큼 춥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만큼 많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2월 달에 받아보는 고지서는 지금 받아보는 고지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오늘 집안 실내 온도를 22도로 내리고 왔거든요. 네. 집안에서 뭐 하나 입으셔야 될걸요? 그 정도면? 뭘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겠어요. 전기요금도 지금 오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선은 가스요금은 이달에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올리면서 가스요금까지 올리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아마 4월쯤에 도시가스비를 올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난방비를 보고 놀라신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도시가스가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올렸던 거가 지금 도시가스공사의 경우에 적자가 지금 9조 원 정도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 올린 거보다 거의 작년에 1분기가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최소 8.4원. 10.4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가스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4번 인상해서 얼마 올렸냐면 5.47원 올렸어요. 그러면 4번 올린 게 5.47원에 지금 고지서 보고 놀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최대 요거의 2배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스요금이 돌아오는 겨울에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제가 이거 보고 그러면 세계 가스요금 좀 내린다고 하는데 LNG가 그럼 안 깎아주나 그랬더니 깎아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9조 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반영되는데 한 넉 달 정도 걸리고 누적된 적자가 많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우리 좀 뾱뾱이도 많이 붙이시기도 하고 뭐 내복도 입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실내에서는 좀 옷을 두텁게 입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난방 텐트 같은 경우도 꽤 도움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그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일러 있잖아요. 나갈 때 외출로 돌려놓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요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난방인데 아주 단열이 잘 된 집이 아니면 외출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다시 떼는데 훨씬 더 요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차라리 보일러를 온도를 좀 내려가지고 틀어놓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가습기를 같이 돌리시면 훨씬 좋대요. 적정한 습도가 돼야 이게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풍이 좀 있으신 경우라면 가습기를 좀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다시 원상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3시 반에 끝나거든요. 은행 창구문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시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30일 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 영업시간을 예전처럼 4시까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7시간이었는데 30분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측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노조의 입장과 원상태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사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 지금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측의 얘기인데요. 외부 법률 자문도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4시까지로 정상화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은행 업무 보셔야 되는 분들 중에 비대면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연차를 쓰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금융노조에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시간을 지금 비대면 입장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정도인데 소비자들을 납득할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금융 앱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네. 영업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네.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밤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여행 가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꽤 긴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 또 순삭이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여행을 계획과는 달리 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못 갔어요? 네. 뭔가 이제 일정이 좀 꼬여서.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진행자님께서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 어디 해외로 여행 가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조금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길게 가야 제주도를 잠깐 갔다가 오는 거 이 정도예요. 그러시구나.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을 때 하늘 높이에서 쳐다보는 그 시점이 또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왠지 현실계와는 좀 분리가 돼서 내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다 작은데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다퉜을까 하면서 좀 초연해지기도 하고요. 제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 작품을 이런 시점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지구 자체를 캔버스화 삼아서 제작한 예술인데요. 진행자님 혹시 대지미술 혹은 어스워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지 미술이란 용어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세요? 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어디 땅에다가 막 뭘 그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비슷하죠. 어떤 그래요? 면에서는. 네.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대지 미술, 대지, 랜드. 그리고 미술 아트, 랜드 아트라고도 하고요. 어스워크는 얼스가 그 지구잖아요. 그리고 아트워크 할 때 웍이 그 작품을 의미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 또한 이제 대지 미술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 예술, 지구 작품,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를 그냥 대지 예술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군요. 미술이라고. 이 어스워크라는 단어를 대지 예술의 선구자인 로버트 스미스손이 먼저 사용을 한 단어인데요. 지금은 그냥 랜드워크, 어스워크 둘 다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대지 미술로 통용해서 부르고 있죠. 그 로버트 스미슨이라는 사람이요. 1970년 4월에 덤프트럭과 트랙터를 이용해서 6,000톤에 달하는 돌과 흙을 이용해서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면요. 나선형의 방파제라는 뜻인데요. 미국 유타주에 가시면요. 지금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대지 미술이 왜 시작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지 미술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성 미술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잖아요. 이 작품이요. 나선형의 방파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이렇게 대지 위에다가 만든 나선형 모양의 방파제,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런 걸 떠올렸을 때 대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일 것 같으세요? 스케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우리 조형예술이라고 아무리 커봐야 지난번에 오리 말씀도 하셨지만 건물만한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덤프트럭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덤프트럭 자체는 많지는 않았지만 6,000톤에 달하는 흙과 돌을 쌓았죠. 어마어마한 흙을 갖고 와가지고 막 쌓고 이렇게 하니까 작품 크기가 이미 다를 것 같은데요. 크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작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리 그 커다란 그 작품의 경우에도 건물만큼 크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건물만큼 크지는 않죠. 대지 미술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데요. 말씀드린 이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460m에 달하고요. 크기가요? 네. 크기가 이렇게 크면요. 어떤 성격을 갖냐면요.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 넓은 사람은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나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소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술 작품은 높은 투자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기존 미술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또 대지 미술은 밖에 있죠. 원래 미술은 보통 갤러리나 미술관 이렇게 이제 내부에 있는데요. 작품들이 갤러리 공간을 박차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전 갤러리 공간에 대한 어떤 이제 불편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그걸 생각해 보면요. 1960년대는 모더니즘 미술이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모더니즘 미술이 뭐냐면 이제 인상주의부터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등 여러 미술사조를 크게 포괄하는 미술사의 개념인데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모더니즘 미술부터는 규칙보다는 작가의 개별적인 시선이 중요해지면서 작가들의 개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가 돼서는 궁극적인 미학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예술 그 자체의 순수성,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예술 감상을 침해하지 않고 오직 작품에만 주목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방법은 장식이 없는 무색무취의 흰 벽이다. 화이트 큐브라고 불러요. 그것을. 하얀 흰 벽 안에다가만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해야 이런 예술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모더니즘의 환멸을 느낀 몇몇 작가들이 미술관과 갤러리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인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회화 중심에 캔버스에다가 그림 그리고 미술관에 이렇게 걸고 바깥에 가져 나가서 뭐 인상주의라 그러면은 빛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림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기존의 문법 자체를 우린 싫어 왜 미술이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깨기 위해서 아까 대지 미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약도 없는 캔버스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할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이 아까 어떤 작품인지 좀 더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다가 대지미술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요. 스파이럴 제티라는 작품은요. 6,000톤에 달하는 돌과 흙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간척 사업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파제처럼 호숫가에서부터 쭉 방파제가 이어져 가서 끝부분이 나선형으로 뱅글뱅글 돌려 있거든요. 말려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0m에 달하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도요. 마을의 건설업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덤프트럭 2대와 트랙터 1대를 이용해서 돌과 흙을 쌓아서 직접 지은 작품이죠. 굉장히 재밌죠. 이 건설에 참여했던 바필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40년간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오로지 쳐다보기만 하기 위해 뭔가를 지어본 건 처음이다. 실제로 건축업자인 거예요. 건설업자. 그러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애에 했던 작업 중 가장 유명한 작업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 작품 방파제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위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 방파제를 걸어보는 방법이고요. 직접 가서.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호수 위를 날면서 내려다보면 이제 그 스파이럴 모양, 나선형의 모양을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캔버스 삼아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구의 모습을 보면 다 작아 보이고 되게 조형물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무슨 미스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계인이 그리는 그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게 호수에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수면 높이에 따라서 작품이 드러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예. 이 작품을 제작하고 3년 뒤에 호수에 물이 차면서 수면이 솟아올라서 이 방파제는 한동안 안 보였어요. 예. 어느 정도 안 보였냐면 거의 30년간 안 보였습니다. 30년까지 작품이 안 보여요? 네. 지금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대지미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사막이나 호수 등 야외에 있는 작품이 많다 보니 날씨나 강수량 등의 환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나선형 방파제는 1975년 정도에 지어졌었는데 70년에 지어졌는데 이 30년간 물 밑에 잠겨 있다가 2005년에 수면이 낮아지면서 그 형체가 다시 드러난 건데요. 일부 애호가들은 마치 고대의 유적이 발굴이라도 된 양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 저도 이때쯤에 그 교수님께서 흥분하면서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참. 그러면 지금 환경의 영향을 대지미술이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 환경과 조화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네네. 근데 오히려 대지미술을 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그것이 이 대지미술이 갖는 모순이기도 한데요. 예. 1960년대에 그 모더니즘 미술이 너무 예술의 순수성과 그 형식에 집착을 하고 있을 때 대지미술가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미술가들이 인식해야지 라고 하면서 대자연, 이 대지로 눈길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결국 이것 때문에 환경이 더 파괴되기도 하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것을 나르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도 증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는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태계나 환경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모순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의 인식까지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빙하 자꾸 녹잖아요. 네네. 빙하를 다 덮어버렸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그 작품을 네.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경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빙하를 어떤 걸로 덮었나요?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렇게 덮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도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환경주의의 영향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작가의 경우에는 진짜로 말씀처럼 뭔가를 덮는 작업을 하는 작가를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네. 우선은 우리 요 이제 스파이럴 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요 스미스손이 처음으로 대지미술의 선구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이 스파이럴 제티를 만들고 나서. 왜 그랬냐면 또 다른 대지미술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장소를 살펴보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그렇게 일찍 작고하지 않았다면 대지미술의 대가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대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요 유명한 작품들 몇 점 빼고는 사실은 이제 작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작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대지미술의 대표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와 잔클로드입니다. 두 명은 어떤 관계예요? 두 명은요.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글쎄 이런 가지고는 제가 추측이 잘 안 되네요. 크리스토는 남자고 잔클로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둘은 부부예요. 네, 재밌는 거는요. 둘은 태어난 날도 같은데요. 태어난 날도 같아요? 네. 년월일까지 모두 같은데요. 1935년 6월 13일생. 괜히 운명 같은 느낌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잔클로드가 이전에 약혼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둘이 이제 짧은 연애를 끝에 이제 결별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신혼여행 직후 약혼남과는 다시 헤어지고 둘이 만났다고 해요. 시작부터 잡음이 굉장히 있었죠. 운명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1958년에 두 사람이 만난 이후부터는 2009년에 잔클로드가 사망을 했고
이후로 2020년에 크리스토가 사망했는데 거의 60년간을 평생 동안 공동 작업을 하고 모든 작품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심지어 장클로드가 11년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에도 크리스토가 혼자 작업을 하면서도 모든 작품의 이름은 이제 공동 이름으로 그렇게 낸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한 소울메이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이 부부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예. 이들의 작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포장입니다. 아까 이제 포장 그래서 그 얘기 말씀하셨죠. 하셨구나. 네. 포장의 달인이죠. 그분의 작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빙하를 뭐 이렇게 포장하거나 덮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스파이럴 제티도 제가 간척 사업 같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작업이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술가가 진행했기 때문에 예술이 된 거기는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환경운동가가 했다면 그거는 이제 작품이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의 뭔가의 이제 뭐 이벤트, 운동 이제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포장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미술관, 국회의사당 혹은 이제 역사적 기념물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공 건축물이나 자연 환경을 포장을 합니다. 왜 꼭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포장을 하는 이유에는 크리스토의 그 어릴 적 경험의 그 뿌리가 있는데요. 크리스토는 불가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속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는데 정부 주도하에 예술 프로젝트에 그냥 강제로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강제로 동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미술 전공자들을 불러놓고 유럽 횡단열차의 그 철도 옆에 단장 사업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지평선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치를 연구해라. 혹은 이제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게 잘 포장해라. 이런 식으로 그 사회주의 그 공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였다고 해요.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방식이 사회주의의 그런 이면을 어떻게 은폐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라는 것이 크리스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형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포장을 하는데요. 크리스토는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작업을 할 때도 이 포장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베를린 장벽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휘발유통을 천으로 감싸서 설치해서 거리를 꽉 막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결혼을 해서 1964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대규모 포장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같이 포장했던이라고 표현하니까 웃기네요. 같이 포장했던 대규모 작업은 바로 시드니 해안입니다. 해안을 포장해요? 네. 아니 무슨 그 건설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비닐 같은 거 두꺼운 재질로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넓은 해안을요? 네. 그 시드니의 리틀베이라는 곳은 거대한 돌지형인데요. 그러니까 바다와 돌이 맞닿아 있는 그런 바닷가인데 1968년 이곳을 거대한 천으로 덮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포장된 해변. 굉장히 단순한 제목이죠. 이것이 미술관과 갤러리의 권력 구조나 자본시장으로부터 벗어나 미술 작품의 규격화를 거부하고 또 공간을 확장한 시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1970년에는 또 이제 바다가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의 산에서 작업을 합니다. 380m가 떨어진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이렇게 계곡처럼 보여지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주황색 커튼과 닷줄로 잇는 거예요. 380m를 거대한 커튼으로 장막을 친다. 상상해 보세요. 거의 400m에 달하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에 큰 커튼을 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번 실패를 했고요. 설치한 뒤에도 28시간 만에 돌풍에 의해서 찢겨졌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학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계곡 사이에 생생한 주황빛의 장막이 있고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고 양쪽에는 녹색 산이 있고 그렇게 가로지르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고 묘한 시각적 경험을 주는 거죠. 새로운. 충격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형 건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커다란 무언가를 보는데 뭐 63빌딩도 있고 100층이 넘는 뭐 롯데타워도 있고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아무리 건물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종으로 세로로 길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횡으로 가로로 수평선이나 지평선과 함께 드리워지는 인공물의 경험은 또 대형 건물과는 다른 낯선 경험을 주거든요. 네네. 네. 놀라운데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네. 근데 아까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산과 바다를 왜 포장하려고 했는지는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네. 크리스토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작품을 사서는 안 되고 아무도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며 누구도 작품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작품은 자유로워야 하며 소유는 자유의 적이다. 소유는 자유의 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사서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런 예술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해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예술가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예술이 꽃핀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내가 진정하고 싶은 작품 세계를 눈치 보지 않고 혹은 누구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내 세계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이 모두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돈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근데 크리스토는 이렇게 예술가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예 팔 수 없는 예술을 만들자. 팔 수가 없다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진정한 예술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그는 스스로 대중예술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감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을 꿈꿨는데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환기해 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산과 바다의 랩핑 그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주변에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건축물을 감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오히려 감추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도심에서 포장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1995년에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전체를 감싼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해줬어요? 네. 베를린에서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나라. 결과적으로는 해줬지만 이 허락을 받기까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총 24년이 걸렸고요. 작품의 제작 연도도 1971년에서 1995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네, 이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는 1971년이었어요. 베를린 국회의사당을 포장해야겠다. 그런데 의원이나 총리 등 여러 담당자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는 달리 또 중간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마침 이 통일이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준 셈인데요. 이 기간이 사실 도시 전체가 붕 뜨고 다 되게 긍정적인 축제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봐. 네, 맞아요. 71년부터 기획했지만 결국에 90년도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95년에 이 작품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21년도에는요, 파리의 개선문도 감쌌어요. 이 또한 1961년에 기획을 한 건데요. 2019년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으로 2021년에 작품을 공개할 수가 있었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거의 뭐 60년이 이렇게 지난 거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작가의 집념도 대단하고 그걸 또 허락을 해줬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앞서 크리스토는 2020년에 사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개선문 작업을 이제 승인을 받은 건 2019년이었는데 2020년에 85세의 나이로 이제 작고를 했는데요. 살아생전부터 고대했던 워낙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인과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포장된 개선문의 제작 연도는 1961년에서 2021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 길어야 2주 정도 전시한 뒤에 모두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작품은 사진과 영상으로만 남아서 작품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데요. 크리스토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만드는 일보다 사라질 것을 만드는 일에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잠시만 존재하는 작품.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작품. 그런 게 또 대지 미술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듣다가 보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확정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알고 나중에는 있는 우주로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09년 영화 아바타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새로운 시각 기술을 통해